이번 시간은 신장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줌의 생성 과정을 진화적 관점에서 보면은 생명은 바다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바다에서 사는 원생 동물류까지는 크게 문제 없이 그 환경에 맞춰서 진화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해양에서 사는 원생 동물에서 더 진화가 된 해양 물고기 중에서 일부가 민물로 옮겨가서 이제 살기 시작하게 되었는데, 여기서는 새로운 도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저장성 환경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외부에서 몸 안으로 많은 물이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힘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물 어류들은 몸에 있는 수분을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는, 그러니까 내보내는 그러한 기관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게 이제 수분을 많이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사구체라는 것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사구체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하나 생겼는데, 그것은 여과가 되면은 몸에 필요한 거 필요 없는 거 구분 없이 그냥 전부 다 밖으로 나가게 되고, 또 어떻게 됩니까? 일부는 수분 여과된 후에 또 수분이 전부 다 나간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어느 정도 그러니까 흡수를 해서 몸 안에 삼투질 농도를 삼투질 농도와 수분의 양을 유지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뇨관이 디스탈하고 디스탈하고 프락시말하고 이렇게 나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프락시말은 용질과 용매를 이제 동시에 이제 흡수를 하고, 디스탈에서는 용질을 흡수를 함으로 인해서 삼투물질, 그러니까 몸 안의 수분과 삼투물질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민물고기류에서 일부 생명체들이 이제 육지로 올라가면서 이제 살게 되었는데, 파충류서부터는 이제 물에서 멀리 떨어진 이런 곳에 살게 된 파충류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파충류들한테는 새로운 문제점이 또 생기게 되는데, 그것은 민물고기가 겪은 문제와는 정반대로 건조한 환경에 노출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분을 보존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사구체를 티화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사구체 여과량을 줄여서 세뇨관으로 나가는 수분을 줄이고자 하였고, 그 다음에 요산을 배설을 했기 때문에 요산 형태는 물에 녹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산 배설을 하기 위해서 여분의 어떤 수분이 필요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분을 역시 보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조류는 조금 이제 다른 선택적으로 이제 진화가 이루어졌는데, 뭐 환경 자체는 건조한 환경은 좀 마찬가지입니다. 포유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여기서 조류는 역시 이제 혈장 성분 중에서 아주 적은 양을 여과하고, 역시 또 요산을 통해서 배설을 하는데, 여기에 더해서 역류 시스템을 통한 여과 과정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역류 시스템의 여과 과정에 의해서 오줌을 어느 정도 농축시키는 것이 이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러한 기능이 그렇게 많이 발달되어 있지는 않고, 포유류에 가서는 사구체 여과량은 크게 이제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파충류보다는 좀 더 커진 것처럼 보이죠. 이 그림에 의하면. 그러면서 이번에는 여과량 대신에
농축시키는 기전을 발전시키게 되었습니다. 포유동물에서는. 그래서 이런 헬리고리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 헬리고리를 통해서 혈장 액체 성분을 보존하게 되었다. 즉 아주 오줌을 농축해서 만들기 때문에 수분의 양을 이제 보존하게끔 되는 이러한 선유관 구조를 갖게 되었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장 생리 발달 과정을 보면은 처음에 이제 벨리인이라는 분이 신장 17세기에 신장 수질에서 덕트 구조가 있다. 어떤 관, 즉 세뇨관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얼마 안 지났을 때 말픽이라는 분이 사구체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구체를 말픽이 소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세기에 들어와서야 거의 이제 200년 후인 거죠. 이때서 이제 보우만이라는 분이 사구체와 보우만낭의 관계를 먼저 밝히게 되었습니다. 즉 보우만낭의 존재를 이제 알게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세뇨관에서 뭔가 분비가 일어난다. 언뜻 생각하면은 세뇨관은 그냥 그 여과된 것을 그대로 보내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요 성분의 어떤 그러니까 요의 안에 어떤 성분은 세뇨관에서부터 분비된 것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이론적인 주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은 실험적으로 증명이 된 게 20세기 들어와서 증명이 됐다 이렇게 나왔죠. 6번에 보면 마셜과 비커에서 세뇨관의 분비 과정이 있음을 이제 밝혔다. 좀 실험으로 증명했다는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시 이제 19세기 루디라는 분이 세뇨관에서 이번에는 이제 분비가 아니라 재흡수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주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뇨관 분비 과정이 이제 다소 이제 수정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20세기 초에 여과 과정이 오줌 형성의 첫 단계다라는 것을 이제 밝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물론 이 사이에도 이제 많은 분들이 연구를 진행했고 또 점차적으로 이제 조금씩 이제 발전해 나갔지만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획기적인 부분, 획기적으로 발전에 기여하신 분들을 이제 나열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현재는 오줌 생성 과정이 여과, 재흡수, 분비 이 세 과정에 의해서 오줌이 만들어진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 명칭이 여과에 의해서 만들어진 액체 성분을 여과액, 필트레이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뇨관 안에 들어있는 그 용액을 이제 세뇨관액, 튜블라 플루이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우로부터 나온, 그러니까 집합관을 거쳐서 신우에 나온 이때부터 액성 성분을 유린이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말의 경우는 신우에서 점액이 분비되지만 사람과 대부분 가축동물에서는 네프론을 벗어난 후에는 용액 조성에 변화가 없이 오줌이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일단 네프론을 지나오면은 즉 신우에 일단 모이게 되면은 그 이후에는 변화되는 과정이 없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내분비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내분비 시스템은 레닌 안지오텐신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레닌은 우리가 이제 많이 호르몬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제 배우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단백질 분해 효소입니다. 엔자임이지만 이 특정상 레닌의
그 신장에서 분비되어서 그 부위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호르몬으로 많이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호르몬처럼 어떤 리셉터에 특이적인 리셉터에 결합을 해서 반응을 유발하는 것이 아닌 그런 물질이지만 호르몬으로 간주되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 한 예가 비타민 D3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장의 사구체 엽세포에서 분비되고 안지오텐시노젠을 안지오텐신 1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지오텐시노젠을 보면은 이것은 이제 안지오텐신 1의 전구 물질이죠. 그런데 이 전구 물질은 간에서 합성돼서 분비되는 글로불라 프로틴, 구형으로 생긴 단백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이 간에서 주로 만들어지지만 지방 조직이라다 중추신경의 특정 부위 또는 신장 이런 데서도 만들어지고 있다 하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염증이 생기거나 또는 인슐린, 에스트로겐, 또는 당질 글루코이드, 갑상생 호르몬, 그리고 안지오텐신 2에 의해서는 이 안지오텐신노젠이 합성이 증가되기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구 피임약으로 에스트로겐을 투여했을 경우 이 에스트로겐에 의해서 안지오텐신노젠이 많이 분비되게 되어 결국 만약에 똑같은 양의 레닌이 분비됐을 경우 안지오텐신노젠이 많다라면은 많은 양의 안지오텐신 1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고혈압이 발생이 될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이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지오텐신 1, 안지오텐신 노젠은 전체적으로 단백질이기 때문에 아주 많은 개수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안지오텐신 1은 이 안지오텐신 노젠에서 C터미널 쪽에 10개가 되겠습니다. 10개의 아미노산을 절단하면은 그것이 이제 안지오텐신 1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주 고용량에서 카테에콜라민 생성을 증가시키는 것은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을 제외하고는 직접적인 생물학적 작용은 알려져 있지 않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용량에서 작용한다는 얘기니까 이 경우도 생리적인 상태에서는 별 영향이 어떤 작용이 이제 없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안지오텐신 1은 생리학적 조건에서는 특별하게 어떤 작용을 한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지 않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 그래서 아주 좋은 이름을 갖고 있죠. ACE. 뒤에 나오겠지만 이 엔자임은 키닌을 또 분해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키니네이즈 중에도 이제 1과 2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키니네이즈 2가 바로 ACE하고 같은 물질이다 라는 것이 이제 현재는 이제 밝혀졌습니다. 두 개는 이제 이름은 다르지만 이제 같은 물질이다 하는 것을 이해하면 되겠고, 이것은 바깥으로 이제 분비되는 효소이긴 하지만 이것은 이제 혈관 내피세포에 존재하는 멤브레인 바운드 막에 결합되어 있는 엔자임이 되겠습니다. 혈관 내피세포에 세포막이 결합되는 엔자임이고, 또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은 앞에서 참 안지오텐신 1은 C터미널 쪽을 자른다는데 N터미널 쪽에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했네요. N터미널 쪽에서 10개의 아미노산은 잘라낸 것이 안지오텐신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ACE는 멤브레인 바운드 단백질 분해 요소이면서 다이펩티드, 그러니까 아미노산 2개 카복식 쪽에 있어. C 말단에 있는 아미노산 2개를 잘라내는 엔자임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택성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다양한 아미노산 서열을 갖고 있는 기질, 그러니까 여러 기질을 그러니까 여러 펩타이드를 기질로 삼는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어떤 이러한 기질에서 C 말단의 두 개의 아미노산을 이제 제거하게 된다. 제거하는 기능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이스가 안지오텐신 1을 만나면은 C 말단에 있는 두 개의 아미노산을 제거하여 안지오텐신 2가 된다. 즉 안지오텐신 2는 1번에서 8번에 있는 8번까지 8개의 아미노산이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엔자임의 또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C 말단에서 얘는 이제 두 개를 자르니까 두 번째 있는 말단에서 두 번째 아미노산이 중요하겠죠. 여기서 두 번째 아미노산이 프롤린이라면 절단하지 못한다. 그래서 안지오텐신 1의 경우는 C 말단에서 두 번째가 히스타민이었죠. 그런데 반해서 히스티딘이었는데 안지오텐신 2는 두 번째가 프롤린입니다. 그래서 안지오텐신 2는 안지오텐신 컨버터 엔자임이 절단하지 못한다. 이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게 이제 안지오텐신 2가 되겠습니다. 안지오텐신 2는 이런 에이스에 의해서 안지오텐신 1의 C말단 두 개 아미노산이 잘려 나감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펩타이드가 되겠고, 얘가 하는 일은 부신 피질에 가서 알도스테론 분비를 촉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혈관 평활근을 수축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카테콜라민의 유리를 증가시켜주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갈증 유발하면서 또 ADH 분비를 증가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안지오텐신 2에 대한 설명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제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지오텐신 2 다음 슬라이드에서 나오겠지만 이 호르몬은 정상적으로 이제 생리적 기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혈압이 떨어졌을 때 전해질의 제흡수를 증가시키고 또 따라서 수분의 제흡수량을 증가시키면서 세포 외액량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만 이것이 이제 지속적으로 만약 고농도로 존재하고 있다면은 상당히 큰 부작용을 일으키게 됩니다. 왜냐면은 여기서 혈관 평활근 수축을 시키니까 고혈압을 유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조직에 이제 데미지를 주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것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ACE2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ACE2라고 이제 이름 붙인 게 뭐냐면 위에 ACE가 있죠. 이것처럼 ACE에서 이제 두 번째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과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는 이제 다른 기능을 하고 있는 엔자임이다. 뭐 이런 의미에서 이제 두 번째 에이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금년도에 아주 이제 유명해졌죠. 그것은 얘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 세포 안으로 침투할 때 수용체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결합하는 그런 수용체 기능 역할을 한다고 해서 많이 알려지게 됐고, 또 그래서 어떻게인가 ACE2를 우리는 이런 방송에서 보면은 리셉터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ACE2가 하는 진정한 일, 그러니까 정상적인 우리 몸에서 생리적인 기능은 이런 리셉터로서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ACE와 마찬가지로 엔자임으로서 작용합니다. 얘도 펩티데이즈로서 작용을 하는데 레닌 안지오텐신 시스템에 어떤 반대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안지오텐신 시스템이 이제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그랬죠. 높은 농도로 계속 유지가 되면은 여러 조직에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런 ACE2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뒤에 계속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레닌 안지오텐신 시스템이 이제 정상적인 생리적 기능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레닌이 안지오텐신 1을 만들고 안지오텐신 1이 ACE 안지오텐신 2가 만들어지면은 얘는 이제 각각 여러 조직에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일단 교감신경계를 작용해서 교감신경계 활성을 증가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세뇨간에 가서 제흡수를 증가시켜주는 소디움 클로라이드 제흡수를 증가시켜주고 그래서 물을 몸 안에 머무르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부신 피질에 의해서 가서 이제 알도스테론을 분비해주는데 알도스테론이 바로 이제 또 위에 언급한 이 기능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혈관에 작용해서 동맥에 가서 이제 혈관을 수축시켜주는 그래서 혈압을 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뇌로 가서 여러 가지 기능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뇌하수체에 가서 ADH 분비를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집합관에서 물의 제흡수를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최종적으로 오줌의 양을 결정하는 곳은 집합관에서 수분이 얼마나 제흡수되느냐에 따라 그곳에서 이제 결정이 일어나는데 바로 이제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ADH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DH가 분비되면 수분의 제흡수가 증가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전해질과 순환 혈액량이 이제 순환 혈액량이 유지가 된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혈압을 이제 올려주게 되는 거죠. 이 레닌이 분비되게 해주는 그 기전은 기본적으로 신장에 세뇨간에 흘러가는 양이 적어지면은 그러니까 신장 사구체 옆을 지나가는 세뇨간에게 양이 줄어들면은 분비가 되죠. 왜냐하면 순환 혈액량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바로 이제 순환 혈액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레닌이 분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적으로 이렇게 순환 혈액량이 정상으로 돌아오면은 이것은 다시 어떻게 되니까 부신이 아니라 신장의 그 사구체 옆기구에 가서 이제 레닌의 분비를 억제해줘서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전해주가 수분을 제압수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이미 충분히 와 있다라는 이제 신호가 되니까 결국 레닌의 분비를 억제하게 됩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정상적인 상태에서 레닌 안지오텐신 시스템이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설명하였듯이 레닌 안지오텐신 시스템이 그저 좋은 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그렇지만 항상 어떻습니까? 해로운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즉 안지오텐신이 이제 정상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게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고 계속 높은 농도로 유지가 된다 하면은 얘는 이제 안지오텐신 2는 AT1과 AT2라는 두 종류의 리셉터가 있는데 이 중에 이제 AT1 리셉터와 결합을 하게 되면은
이 AT1 리셉터가 여러 좀 조직에 있죠. 뇌에도 있고, 혈관에도 있고, 심장에도 있고, 신장에도 있고. 근데 여기서 보면 어떻게 되니까 뇌에서도 병변, 스트로크를 일어나게 하고 뇌에 영향을 줘서, 그 다음에 혈관에서는 수축을 유발하면서 동맥 경화, 그 다음에 동맥의 혈관의 비대, 그 다음에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 디스펑션, 기능 부전을 유발한다는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피세포의 기능이라는 것은 결국 혈압을 조절하는 기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세틸콜린이 만약에 이쪽 내피세포와 결합을 하게 되면 나이트로 옥사이드를 유리시키죠. 그래서 그 나이트로 옥사이드가 혈관을 이완시켜줘서 혈압을 낮춰주는 그런 일을 하는데 이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하이퍼텐션, 고혈압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된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고혈압이 유지가 되니까 결국 어떻게 좌심실 비대가 일어나겠죠. 왜냐하면 전신적인 고혈압이라는 얘기는 전신적으로 혈관이 수축되어 있으니까 저항이 커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좌심실은 커져야 결국 뭐냐면 근수축력을 늘려야지만이 혈류를 계속적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비대가 일어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리모델링이라든가 아포토시스 같은 것들이 일어나서 결국은 심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마이크로카디알 인팍션도 유발할 수 있다. 결국 이게 심하게 되면은 허트 펠리어가 심하게 되면 결국 이제 죽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신장에서도 사구체 여과율을 감소시켜주겠죠. 즉 세뇨관을 통해서 세뇨관을 흘러가는 양을 줄어드는 거죠. 왜냐하면 원심 세뇨관을 수축시키면은 결국 신장에서 세뇨관으로 들어가는 사구체로 들어가는 이 혈액량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여과율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장 이쪽에 이제 사구체 쪽에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구멍이 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티누리아, 평소에는 단백질이 잘 빠져나가지 못하는데 이러한 고혈압으로 해서 데미지를 입게 되고 그러면은 뭔가 손상이 돼서 프로틴이 쉽게 빠져나가는 그런 듬성듬성한 구조가 된다. 뭐 이런 얘기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서 결국 신장 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 신장 부전이 일어나서 결국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면 결국 이제 죽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레닌 안지오텐신 시스템을 마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제어할 제2의 다른 시스템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ACE2가 되겠습니다. ACE2도 ACE와 마찬가지로 멤브레인에 결합되어 있는 그런 펩티데이즈입니다. 마치 그 소화관에서 12지장에 엔테로카이네이즈가 있어서 트립시노젠을 트립신으로 전환시켜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오세혈관에 있는 내피세포의 세포막에도 이런 식의 이제 펩티데이즈가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ACE와 차이점은 얘는 한 개의 아미노사만 떼어낼 수 있습니다. 즉 C터미널 쪽에 한 개, ACE는 두 개를 떼어낸다 그랬죠. 그래서 안지오텐신 그러니까 2가 1에서 8번까지 8개의 아미노산이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에 C터미널 쪽에 있는 애를 얘가 잘라냅니다. 그러면 8번이 잘라지니까 안지오텐신 1-7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7개의 아미노산, 그것도 1번과 7번, 1번부터 7번까지의 아미노산만 펩타이드로 이루어진
그러한 안지오텐신이 되는 겁니다. 안지오텐신의 그 대사산물은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른 것들은 크게 어떤 기능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서 ACE2에 의해서 전환되는 안지오텐신 1, 2, 7. 자, 이것을 결국 어떻게 됩니까? ACE2에 의해서 안지오텐신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해로운 작용을 못하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숫자를 줄여서 해로운 기능을 못하게 하는 역할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안지오텐신 1에서 7 얘가 마스라는 수용체에 결합을 하게 되면은 아까 안지오텐신 2는 AT1과 결합을 해서 이런 식으로 혈관에 주로 이제 작용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혈관 수축시키고 고혈압을 유발하고 하는데 이러한 것을 마스는 이제 방지하는 오히려 이제 반대로 작용을 합니다. 혈관을 이완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얘들하고 이제 반대로 작용하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고혈압을 억제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ACE2는 우리 몸에 이제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는 그런 막 단백질이죠. 바로 이제 바이러스가 침입할 때는 이런 식으로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막단백질과 결합해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몸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런 것이었다면은 이미 진화 선택에 의해서 그런 건 이미 없어졌겠죠. 그래서 바이러스가 숙주를 침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기능을 하는 없애면 안 되는 그러한 막 단백질과 결합을 해서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막 단백질의 양을 조절하는 기전 중에 숫자를 조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을 조절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미 생산되어 있을 경우는 생산되어서 이미 배치가 다 되어 있다. 그럴 경우는 그것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얘들을 인터널리제이션, 엔도사이토시스는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그 엔도사이토시스 형태로 비소포가 되어서 안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포가 안에 얘들이 이제 움푹 이렇게 이제 함몰되었다가 이것이 만나서 이 사이에 여기에 이제 S2가 있겠죠. S2나 뭐 어떤 종류든 막단백질은 이런 식으로 함몰된 후 비지클이 형성되어 안으로 이동해서 안에서 이제 머무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배치를 전선에 배치하지 않고 안으로 불러들이니까 이 전선에 배치되어 있는 숫자는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조절하는 기전이 이제 많은 막단백질, 특히 이제 수용체의 경우에 존재를 하는데 이 ACE2의 경우도 이제 이러한 기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기전을 이용해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ACE2를 이용해서 이제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 뭐 ACE2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또 도와주는 단백질이 또 2개가 더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널리제이션하고 또 다른 기능이 있어서 이제 세포 안으로 이제 바이러스가 들어올 수 있게 된다. 뭐 그런 것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 과정이라고 이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ACE2는 정말 우리 몸의 곳곳에 있습니다. 눈에도 있고, 이제 심장이나, 그 다음에 폐, 간, 그 다음에 소화관, 신장, 하여튼, 우리 몸의 주요 내장에 이제 다 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분포합니다. 그만큼 안지오텐신 2가 전신으로 다 돌아다니기 때문이고 또 전신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ACE2도 곳곳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일단 호흡기들을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호흡기에 많이 존재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몸 어느 곳에나 이제 들어가서 번식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용이 되긴 하지만 이런 ACE가 본래 ACE2가 본래 하는 역할은 안지오텐신 2를 줄여줘서 안지오텐신 2가 많이 오랫동안 존재할 때 나타나는 여러 그 기관의 손상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한다. 고 이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뭐 심장, 여기 언급된 것들이 이제 대표적이지만 이 이외에도 대사성 질환과 또 이제 당뇨병하고도 상당히 깊은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칼리크레인 키닌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칼리크레인은 레닌 안지오텐신 시스템과 유사하게 칼리크레인은 레닌처럼 펩티데이즈입니다. 즉 단백질을 분해하는 그런 효소가 되겠습니다. 칼리크레인은 혈장과 일부 조직, 그러니까 신장, 췌장, 장, 그 다음에 땀샘, 침샘 등에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분비될 땐 자이모겐 형태로 분비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혈장에 있는 프리칼리크레인은 혈액 응고인자인 12번 응고인자에 의해서 활성화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키니노젠이 키닌으로 이제 활성화되는데 여기에는 두 종류의 이제 키니노젠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분자 중량 키니노젠, 여기서 보면 하이 몰리큘러 웨이트 키니노젠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저분자 중량 키니노젠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 얘는 이제 고분자 중량 키니노젠은 칼리크레인에 의해서 절단되면은 브래드키닌으로 전환이 됩니다. 얘도 이제 안지오텐신처럼 몇 개의 아미노산 펩타이드로 이루어진 그런 호르몬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분자 중량 키니노젠은 이 브래드키닌의 N터미널 쪽에 라이신이 붙어 있는 그러한 펩타이드를 이제 만들어내는데 이것은 이제 사람에서는 칼리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에서 제일 많은 키닌은 이 브래드킨이라고 칼리딘 이 두 가지가 이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제 키닌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키니노젠은 이제 앞에서 설명했듯이 칼리크레인에 의해서 키닌으로 전환되는 이제 키닌의 전구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키니노젠은 키니노젠은 일단 플라즈마, 혈장, 임파관, 그 다음에 이제 간질에 등의 키니노젠이 존재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키니노젠이 이제 두 종류가 있다는 건 앞에서도 설명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이 몰리큘러 웨이트 키니노젠의 경우는 이게 덩치가 크니까 얘는 혈관 밖으로 잘 통과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혈관 안에서만 존재를 하게 되고 따라서 혈장에 있는 칼리크레인의 기질이 됩니다. 반면에 로우 몰리큘러 웨이트 폼은 모세혈관을 투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직에 있는 칼리크레인의 기질이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키니노젠이 키닌으로 전환됐을 때 혈장에는 이제 브래드키닌이 많고 오줌에는 이제 칼리딘이 많이 있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키닌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하면은 안지오텐신과는 반대로 혈관을 확장해주는 바소딜레이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혈류량을 증가시켜준다. 그 다음에 신유두부 혈량을 역시 이제 증가시켜주고, 그 다음 피질지표학관에서는 ADH의 항인 효과를 억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디움의 제흡수를 억제하고, 즉 안지오텐신과는 다른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특이한 거는 레닌의 유리는 또 촉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키닌이 또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오래 유지가 되면은 반대로 혈관이 너무 오랫동안 그러니까 확장돼서 존재하면 우려열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러니까 혈액이 고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역시 순환 혈액량이 감소될 수가 있으니까 그것 역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죠. 아마도 그런 문제 때문에 혈관을 이완시켰을 때는 혈관을 억제시키는 쪽의 반응을 또 유발해서 이제 기량작용을 통해서 정상으로 이제 돌아가게 하려고 하는 그런 기전이 존재하는 것으로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키닌의 수용체, 이제 브라디키닌과 이제 칼리딘은 브라디키닌에서 이제 따왔죠. 이제 B1과 B2 수용체가 있는데 B1은 항상 세포막에 이제 존재하는 그런 수용체가 아니라 인듀스드, 어떤 신호가 왔을 때 비로소 세포막에 나타나는, 그게 이제 막 생성이 돼서 새로 만들어져서 나타날 수도 있고, 세포 안에 그 소포에 저장되어 있다가 그것이 세포막으로 이동돼서 세포막에 나타날 수도 있고, 하여튼 두 가지가 다 가능하지만 이때 이동되는 것은 주로 뭐니까 염증과 관련된 이런 물질에 의해서 이동이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염증이 아니라 이제 항염증이죠. 항염증과 관련되어 있는 반응과 관련이 됐고, B2 리셉터는 B2원과는 다르게 지속적으로 세포막에 이제 존재하는 그러한 수용체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수용체는 기능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나이트릭 옥사이드를 분비하고, 그 다음에 프로스타글란딘은 역시 합성을 증가시켜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일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혈관의 투과성을 증가시켜준다. 혈관 세포벽을 이제 잘 통과하게끔, 이때는 어떤 예를 들어서 이제 면역 세포가 출동을 해서 병원균을 찾아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혈관 밖으로 나가야 되겠죠.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혈관을 잘 통과해서 이제 투과성이 높아져야 됩니다. 바로 이제 그런 역할을 해준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혈관을 이완시켜주는, 동맥을 이완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이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다 또 이제 설명이 되어 있죠. 이게 칼리크라인 키닌 시스템은 또 여기서 물질은 키닌이기 때문에 키닌 효소 역할을 하는 것은 안지오텐신 시스템과는 다르게 그냥 키닌 시스템이라는 용어도 많이 씁니다. 레닌 안지오텐신 시스템은 두 개를 합쳐서 보통 부르죠. 근데 여기서는 그냥 키닌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많고, 아까 이제 칼리클라인이 조직에 있는 애는 칼리딘을 생성하고, 혈장에 있는 애는 라지 몰리큘을 가지고 이제 브라디키닌을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B1, B2 리셉터에 결합을 해서 이제 혈관 확장 작용을 하고 이런 작용을 하는데, 근데 특이하게 또 기관지 평활근에는 또 다르게 작용한다고 하나요? 기관지 평활근에 대해서는 기침을 수축을 시켜서 기침을 나게 하는 뭐 그런 기능이 또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여기서는 신장이니까 이 부분은 넘어가고, 어쨌든 혈관을 이완시켜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레닌 안지오텐신 시스템과는 이제 반대로 작용한다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에이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키니네이즈. 이제 키니네이즈하고 이제 같은 엔자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니까 브래드키닌을 절단을 시킵니다. 브래드키닌을 또 이제 C터미널 쪽에서 두 개의 아미노산을 떼어내요. 그러면 브래드키닌 이제 인액티브 폼이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얘는 이제 혈압을 감소시키는 일을 못 하겠죠. 그러면서 에이스는 안지오텐신 2를 증가시켜 주니까 안지오텐신 2는 혈압을 증가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 따라서 혈압을 혈압을 저하시키는 이 브래드키닌은 인액티브 폼으로 만들고, 혈압을 증가시켜주는 안지오텐신은 액티브 폼으로 만들어줘서 결과적으로 에이스는 혈압을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에이스는 이제 두 시스템에 동시에 작용을 해서 혈압을 증가시켜주는 쪽의 효율을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B1 또는 BK1, BK2 이렇게도 이제 부르는데 브래드키닌이기 때문에 BK2 리셉터 결합을 하면은 이런 나이트릭 옥사이드를 얘를 이완시켜서 결국 혈관을 이완시켜준다. 그런 내용이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프로스타글란딘 개념, 프로스타글란딘은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또 설명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결과적으로 프로스타글란딘이 만들어지면은 얘는 어떻게 되니까 레닌의 생성을 증가시켜주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작용한다라고 이제 앞에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여기 이상으로 저 칼리클라인 키니 시스템은 마치고 다음 슬라이드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에 내분비 물질은 에리스로포이에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구체 세포 또는 사구체 상피세포에서 체내 용량의 90% 이상을 생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것은 골수에 작용해서 적혈구 생성을 촉진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에리스포에틴을 분비 자극해주는 그런 인자로는 일단 얘는 적혈구 생성을 증가시켜주는 거고, 적혈구는 산소를 운반해주는 거니까 산소가 부족할 시에 이 에리스포에틴 생성이 증가되고, 그 다음에 신혈류량 감소, 역시 신장을 흘러가는 혈액량이 줄어들면은 그러면 전체 혈액량이 줄어들었다는 의미가 되고, 이건 한편으로 또 산소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역시 에리스포에틴을 생성을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고산지대. 고산지대는 공기 밀도 저하에 의해서 산소 분압은 같지만 공기 밀도가 저하되어서 결국 어떻습니까? 공급되는 산소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한 번 호흡에 의해 들어가는 공기 밀도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산지대에서는 이제 에리스포에틴이 분비가 많이 되고, 이때 고산지대에서 이제 그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서 과호흡을 하게 되면 호흡성 알칼리증이 유발된다 하는 것도 이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프로스타글란딘. 프로스타글란딘은 사실 거의 모든 세포, 모든 조직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이제 여기서는 신장의 혈관 내피세포, 사구체, 집합관, 그리고 수질의 간질세포 등에서 합성이 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거의 신장 내에서도 거의 모든 곳에서 합성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프로스타글란딘 하면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PGE2하고 PGI2가 보통 이제 대표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수입세 동맥에 작용해서 이완시켜준다.
그 다음에 레닌 분비를 촉진시켜준다. 좀 상반된 기능이죠. 그렇지만 앞에서 그 기량작용으로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기능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완을 시켜줘서, 그러니까 이완시켜주는 쪽으로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안지오텐신에 의한 신장 혈관 수축을 감소시켜준다. 네,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 비타민 D3. 얘는 이제 하이드록시 OH가 두 개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1번과 25번 위치에 OH가 두 개 있는 D3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얘도 이제 신장 근위세뇨관에 있는 1알파 하이드록실레이즈에 의해서 이 다이하이드로시 D3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결국 얘는 이 부위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서 신장에서 분비되는 것하고 결과적으로 마찬가지인 개념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호르몬으로 이제 많이 이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 비타민 D와 비타민 D의 이제 합성 과정과 기능을 간단히 요약하는 것인데, 이건 아마도 앞에서도 여러 번 나왔을 테니까 이미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피부에서 자외선에 의해서 생성되고, 이제 간에 가서 이제 OH가 하나 붙고, 그 다음에 이제 신장에서 OH가 하나 더 붙어서 두 개 붙은 활성형 D3가 되면은 얘는 소화관에서 칼슘 흡수를 촉진하거나 뼈에서 칼슘을 동원한다. 이런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이제 호르몬에 대해서 좀 설명했는데, 신장에서 생산된 호르몬의 경우는 레닌, 그 다음에 에리스로포에틴, 비타민 D3, 그러니까 활성형 D3가 되겠죠. 그 다음 프로스타글란딘, 키닌, 이런 것들이 신장에서 생성된다. 또는 그렇죠. 신장에서 이제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신장에 작용하는 호르몬은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 하고, 얘는 신장의 혈관을 수축하고, 그 다음에 뭐 전해질의 제흡수를 증가시키고 하는 것처럼 주로 그러니까 신장에 작용을 하고 있죠. ADH도 수분의 제흡수를 증가시키는 거니까 역시 신장에 작용하는 호르몬이 되겠습니다. 파라사이로드 호르몬도 신장에 작용하고, 아트리얼 나트리우틱 펩타이드, 얘도 뭐냐면 얘는 소금이 많이 들어있는 오줌을 만드는 애입니다. 삼투이뇨. 그러니까 몸 안에 전해질 양이 많다 할 때 전해질을 그러니까 빨리 몸 밖으로 내보내고자 하는 그런 호르몬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스타글란딘은 자기가 보통 만들어진 곳 근처에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얘는 이제 신장에 당연히 작용을 그러니까 신장에서 만들어지고 신장에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신장 외에 다른 여러 조직에서도 프로스타글란딘은 만들어집니다. 자, 이상으로 신장의 기능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